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5명이 추가돼 총 9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돌파 감염은 어떤 백신을 맞더라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발생률이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3천 회분이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잔여 백신 예약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백신 접종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7월 4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에게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 독립선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는 반도체와 통신 장비 등 기술뿐만 아니라 군사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280조 원에 달하는 중국 견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 2주 뒤가 지난 뒤 코로나19에 확진된 돌파 감염이 모두 9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103만 9,559명 가운데 돌파 감염 사례는 모두 9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이며 변이 바이러스 감염 여부에 대한 추가 분석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추가로 공급됐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3일 오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85만 3천 회분이 경북 안동의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출하됐습니다. 백신은 일단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입고된 뒤 접종이 이루어지는 전국의 위탁 의료기관 등으로 배송됩니다. 이 백신은 우리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사와 직접 구매 계약을 통해 확보한 물량 2천만 회분의 일부입니다.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65세에서 74세 고령층과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 등에 접종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최근 일주일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하루 평균 7명으로 줄어들자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5단계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100명 미만 공적 모임 제한을 풀고 종교활동 모임도 20%에서 30%로 참여 인원을 확대했습니다. 또 등교 수업 인원을 3분의 2로 늘리고 유흥시설과 목욕, 노래 연습장,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자정까지로 늘렸습니다. 다만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오는 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갑니다. 대구시는 긴급 브리핑을 열고 5일 새벽 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는 30.3명으로 수도권 17.1명보다 43%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대구시는 특히 경제활동이 많은 20대에서 30대 감염이 많고 전파력이 1.5배에서 1.7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영국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의 우세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단계 격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같은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로 만든 NFT 미술품 시장도 태동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만큼 아직 불안정한 것은 물론이고 위작이나 저작권 관련 위험성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 업체가 NFT 온라인 경매에 올릴 것이라고 밝힌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하백 작품입니다. 실물 그림을 고화질로 스캔해서 블록체인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파일로 경매에 붙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개되자마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작품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계시고요. 아카이브에 등재되지 않은 작품이고 김한기 공식 저작권 사용 승인 절차를 밟지 않은 이슈입니다. 위작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업체 측은 결국 철저히 따져보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하며 경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NFT 예술품의 저작권 침해, 표절 논란은 국내외에서 잇따라 불거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자들이 배포 금지라든가 이런 소송을 내거나 그런 청구를 내게 되면은 산 사람들이 되팔 수 없는, 그래서
그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이 있거든요. 지난 3월 국내에서 첫 NFT 미술품 경매가 이뤄진 이후 NFT 플랫폼 진출과 사업 모델 개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NFT 시장이 디지털 아트와 사진 분야 등 미술계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말합니다. 재거래될 수 있는 시장의 형태가 얼마만큼 객관적으로 잘 갖춰져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보증이라든가 공동으로 이와 같은 어떤 그 개선 방안을 건전한 거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불안정한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로 거래되는 NFT 역시 아직은 투자자가 위험성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코로나19 탓에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좀비 기업 비율이 늘어났고 기업들의 평균 매출도 2년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 기업 25,871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자 보상 비율, 즉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비율이 100% 미만인 좀비 기업의 비중이 1년 새 31%에서 34.5%로 커졌습니다. 이 수치는 201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것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이 100%를 밑돈다는 것은 연간 수익이 이자 등 금융 비용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영업이익이 금융 비용의 5배를 넘는 기업의 비중도 40.9%에서 41.1%로 확대돼 수익성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배달 음식 수요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5% 넘게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15조 90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5.2%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늘면서 13조 원대로 다소 줄어들다 지난 3월에 이어 2달 연속 15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4월 전체 소매 판매액 중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였습니다. 서비스와 식품 관련 상품의 온라인 쇼핑 거래액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음식 서비스는 1년 전보다 56.5%, 음식료품은 29.5% 늘었습니다. 오는 5일이면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지 100일이 됩니다. 최근 백신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상반기 접종 목표의 절반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 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서 아직 안심하긴 이른 상황인데요.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녀 백신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정부가 전화나 방문을 통한 자녀 백신 예약을 60세 이상에 우선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60세 미만은 앱을 통한 당일 예약만 가능한데요.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일단 코로나19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 이완율이나 사망 가능성이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인 건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을 고려해 볼 때에는 자녀 백신을 60세 이상에 먼저 우선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이 부분은 비단 자녀 백신 예약과 관련돼 있는 부분 이외에도 코로나19와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 그러니까 우선 접종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아니면 나아가 방역과 관련돼 있는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이러한 부분들에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대의를 위한 희생 등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을 양보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자녀 백신 예약 부분이 아니라 향후에 백신 접종률이 보다 높아지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 더군다나 자가격리 면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많은 부분들을 양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완화 정책, 대표적으로 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시에는 적어도 국민들께서 적어도 한 번씩은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을 결정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러한 접종 여부에 대한 선택이 없이
나는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이라든가 자가격리 면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완화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박탈감 내지는 형평성 논란은 그때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어느 정도 형평성의 문제는 있으나 국민들께서 양보를 하고 계신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이 양보는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적정 시점이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방역당국에서 충분히 고려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모두를 위한 모두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주춤했던 고령층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약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자녀 백신 예약열기도 높은 상황이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정부가 세운 상반기 접종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전제 조건은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됐을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백신의 물량이 제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현 상황에서는 그동안 60세 이상의 백신 접종 사전 예약률이 50% 안팎을 보이면서 정부가 세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 접종 인센티브안도 나온 것이고요.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60세 이상 사전 예약률이 70%를 넘어섰기 때문에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백신 수급만 제대로 된다라면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량 확보에 계속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백신 접종 후 발열과 근육통에 대비해 타이레놀을 챙겨놓는 분이 많아지면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꼭 타이레놀만 먹어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일단 타이레놀, 해열 진통제가 타이레놀 계열,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루펜 시럽처럼 이부프로펜 계열도 있고 아스피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현재 그 항염증 반응이 없는,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이 보다 더 맞다라고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종류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아니면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모두가 일정 수준으로 백신의 면역 반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일단 더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백신 접종 맞기 전에 복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국민들께서 상당히 궁금해하십니다. 예. 근데 백신 접종 전에 미리 복용하시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접종 후에도 이상 반응이 심하지 않으면 가급적 자제하시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면역 반응을 높이고자 백신을 맞는 건데 이 부분을 낮춰주기 때문에 그 효과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는 미리 드셨을 때 보통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 단계에서 이 부분을 일정 기간 가려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급속하게 중증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정 필요치 않으면 드시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 같은 성분을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부작용인 혈소판 감소 희귀혈전증 발생률이 해열제 복용 후 발생하는 혈전 발생보다 더 안전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신 접종 후에 타이레놀 같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말씀하신 부분은 어제 열렸던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관련 전문가 온라인 설명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해당 온라인 설명회에서 타이레놀 같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혈전 발생률이 100만 명당 1000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반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는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이 100만 명당 10명 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은 현저히 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해당 온라인 설명회 내용대로 하면 백신 접종 후에 오히려 이상 반응을 낮추기 위해서 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을 하면 이걸로 인해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인 혈전증,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에 발생하는 혈전증은 일반적인 혈전증이고 일반적인 혈전증과 희귀혈전증은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두 질환을 동일시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일단 백신 접종 후에 희귀혈전증 발생 비율이 아무리 낮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인관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혈전증 발생 가능성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백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지나친 공포는 맞지 않다라고는 저도 보고 있는데 희귀혈전증 발생 시 조기에 발견을 하게 되면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국민들께 알리는 게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혈전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고요. 코로나19 확진자 상황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가 잠시 2일 아래로 떨어지긴 했지만 역시 주말 효과가 끝나는 주 중반부터 600명대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안심할 때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맞습니다. 지금 지난 1, 월, 화 400명대 신규 확진자 규모를 보였는데 물론 최근 주말 효과가 나타나는 요일에도 신규 확진자 규모가 500명대를 보였거든요. 네.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좀 안정된 부분을 보인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의 데이터만을 보고서 전체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평일 기준으로 다시 7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 수준, 이 수준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서 2.5단계에 해당되는 즉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규모는 전 국민의 한 약 30% 정도가 백신 접종을 맞을 때까지는 유지될 걸로 보고는 있는데 오히려 7, 8월경에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하면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올해 들어서는 유흥시설을 통한 감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수치로는 2,200명이 넘는 확진자 수가 나왔고요.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앞으로 방역은 더 완화될 텐데 유흥시설 관련 방역에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대표적인 고위험 시설로 꼽히는 곳이 말씀하신 유흥시설인데요. 유흥시설은 주로 밀폐된 공간인 경우가 많고 음식이나 주류, 그러니까 알코올, 술을 섭취하다 보니까 비교적 긴 시간 동안 마스크를 벗게 되거든요. 네. 더군다나 술을 드시게 되면 통제력을 일정 부분 또 저하시키는 특성이 있는 반면에 또 종사자가 전파의 매개차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방문을 꺼리는 그런 특성도 방문자가 신원을 노출을 꺼리는 그런 특성을 보이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요인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 부분에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향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되더라도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역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더 맞다. 물론 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라면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집단 감염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방역 당국에서도 유흥시설에서 집단 감염을 억제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은 쉽지 않을 거다, 거의 불가능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살펴봤는데요. 최근 백신 접종 완료 후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더라도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로부터의 독립을 약속한 미 독립기념일을 한 달 앞두고 총력전을 벌이겠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6월 한 달을 행동의 달로 선포하고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지역을 중심으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연설을 통해 코로나19의 긴 겨울을 지나 자유로운 여름을 맞이하자며 백신 접종을 독려했습니다. A summer of freedom, a summer of joy, a summer of get-togethers and celebrations, an all-American summer that this country deserves after a long, long dark winter that we've all endured. 다음 달 4일 독립기념일까지 미국 성인의 70% 이상이 1회 이상 백신을 접종해 바이러스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하는 목표를 향해 모두가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18세 이상 미성인의 62.9%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4월 초 하루 200만 명 가까이 되던 접종자가 최근 55만 명 선까지 줄어들며 접종 속도가 느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6월 한 달이 목표 달성에 중요하다고 보고 백신 접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 등이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남부와 중서부를 돌며 백신 접종 독려 캠페인에 나서도록 했습니다. 접종자들의 편의를 위해 백신을 놓아주는 약국문을 더 오래 열도록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이 효과를 보고 있다며 독립기념일 공짜 맥주를 마시자고 말했습니다.
Anheuser-Busch announced that beer is on them on July the 4th. That's right. Get a shot and have a beer. Free beer for everyone. 버드와이저 등을 생산하는 이 회사는 70% 접종 목표를 달성할 경우 독립기념일에 공짜 맥주를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효과를 의심하며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에 대해 백신은 엄격한 기준을 통해 만들어졌고 그 안전성과 효과는 자신이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중국은 코로나19 예방 백신 누적 접종량이 7억 회분에 육박한 가운데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관변 매체인 글로벌타임스 신문은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펑쯔젠 부국장이 중국은 여전히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펑 부국장은 또 60세 이상에 대한 접종에 이어 18세 미만에 대한 접종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우선 이들이 코로나19의 전파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파악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일 기준 중국의 코로나19 백신 누적 접종량은 모두 6억 8천만 회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출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박쥐와 배설물 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박쥐에 물린 적도 있음을 보여주는 영상이 보도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타이완 영자지 타이완 뉴스는 최근 중국 관영 CCTV가 지난 2017년 12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연구원들의 어려운 현장 조사 과정을 보도하면서 내보낸 영상을 다시 언급했습니다. 당시 보도 영상에는 한 연구원이 박쥐를 맨손으로 만지는 모습과 장갑을 꼈지만 박쥐에 물렸다는 인터뷰 등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전문가팀은 지난 2월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를 방문 조사한 뒤 바이러스 유출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를 냈지만 최근 미국 정부와 언론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서로 나를 세우던 민주당과 공화당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280조 원 규모에 이르는 초대형 중국 견제 법안이 조만간 상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는 중국을 본격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이른바 미국 혁신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원 외교위가 마련한 전략 경쟁 법안 등 각 상임위가 잇따라 준비한 법안을 하나로 합친 것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경쟁력 확보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이 망라돼 있습니다. 법안 규모는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80조 원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1,900억 달러는 미국의 전반적인 기술 강화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540억 달러는 반도체와 마이크로칩, 통신장비 생산 강화라는 특정 항목에 배정됐습니다. 법안에는 동맹과의 협력, 국제기구에 대한 관여를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법안 통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저지에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초당적 지지가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중국의 위협을 거론하며 미국의 경쟁력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Folks, the rest of the world is moving fast. They're moving ahead. They're not waiting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Government, labor, industry working together have to step up. 미 의회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청문회도 잇따라 계획하는 등 중국 견제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각에서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외교적으로 보이콧하자는 주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미국의 주요 시설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엔 뉴욕 지하철 시스템이 중국 해커에 뚫렸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들이 지난 4월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컴퓨터 시스템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해커들은 열차 통제 시스템에까지 접근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 안전이 위협받지는 않았다고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침입에 따른 피해 또한 극히 미미하다고 이들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앞바다에서 불이 난 대형 컨테이너선이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름과 가스, 화학물질이 잔뜩 실려 있어서 해양 오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0일 스리랑카 인근 해상을 지나다 화재에 휩싸인 싱가포르 선적 엑스프레스펄호입니다. 탑승 선원 25명은 다행히 구조됐지만 거센 불길에 선체 일부가 부서지고 녹아버리면서 더 위태로워졌습니다. 침몰 우려 속에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어야 했던 진화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රාත්‍රී පැවති සුළං තත්ත්වය සහ සාගරයේ කැළඹිලි සහගත තත්ත්වයක් මත ගින්න වැඩිවුණු බවට වාර්තා වෙනවා. ඒ සමගම මෙහි බහලුම්වල 그런데 현지 시각 2일 선미부터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우려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해군은 콜롬보항 앞바다에서 침몰하면 심각한 오염이 발생하는 만큼 선박을 더 먼 바다로 끌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1,400여 개의 컨테이너가 실렸는데 인도에서 선적한 질산 25톤과 다른 화학물질도 포함됐습니다. 특히 연료 탱크에는 278톤의 벙커유와 50톤의 가스가 실려 있어 침몰 시 인도양의 재앙적인 상황이 예상됩니다. 화재 진화 과정에서 이미 많은 양의 잔해가 쏟아져 나왔고 사고 선박에서 나온 기름띠가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일대의 어업 활동까지 중단된 가운데 생태계에 미칠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네, 스튜디오에 이혜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지난 화요일이었죠. 우리 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송되고 또 똑바로 세워지는 시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현장을 또 직접 다녀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누리호 개발 현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당일 이혜리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과학 기자로서 또 현장에서 직접 실물을 보고 느낀 게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네, 그렇습니다. 누리호는 일단 과거 이 러시아 기술로 발사체 엔진을 개발했던 나로호와는 달리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우주 발사체죠. 네. 2010년에 처음으로 개발을 시작했고 비로소 11년 만에 완전체로 조립된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네. 저도 실제로 현장에서 봤는데요. 네. 이번에 공개된 누리호는 실제 우주로 발사되는 이른바 비행 모델은 아니고요. 비행 모델과 똑같은 크기로 만든 인증 모델이라는 건데요. 네. 길이가 47m가 넘고 연료를 주입하지 않은 이 기체의 무게만 19톤에 달하다 보니까 눈앞에서 봤을 때 좀 웅장함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또 누리호가 발사대로 이동하기에 앞서서 조립동에서 처음에 출발을 했는데요. 조립동 문이 열리고 서서히 이제 누리호가 이동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순간 좀 감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벅찬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의 완전체 모습을 보게 된 거니까요.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한 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누리호가 이제 조립동에서 처음에 딱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 이제 오전 7시였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취재진은 이제 6시 정도까지 현장에 도착해야만 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왜 이렇게 일찍 시작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일단은 누리호를 이송하고 세우는 작업에 많은 시간이 들고요. 또 기립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누리호를 발사대와 연결하고 또 작동 상태를 검증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덕분에 취재진들은 아침부터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네. 또 누리호 발사대가 마련된 현장은 이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인데요. 국가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출입 절차가 좀 까다롭고 또 많은 취재진이 몰려서 들어가는 것도 제법 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네. 일단 누리호 완전체를 본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현장으로 향했고요. 사실 전날에 좀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네. 저도 직접 보고 싶은데 얼른 국민 앞에서 하늘로 날아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날 그 조립된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해서 똑바로 세우는 데 성공을 한 거고 또 발사대 성능 검증도 순조롭게
시작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누리호를 서서히 발사대까지 이송을 하는 게 첫 번째 임무였는데요. 네. 앞서 개발된 나로호보다도 길이와 무게가 더 늘어나다 보니까 이송 자체도 연구진들에게는 도전적인 과제였습니다. 예. 거대한 이송 장치에 일단 싣고 누리호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시키는데요. 진동에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속도를 낼 수가 없고요. 또 이송 장치 자체도 무진동 차량으로 특수 설계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속도가 워낙 느리다 보니까 취재진들이 이송되는 누리호를 뒤에서 천천히 따라다니면서 촬영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 발사대까지 2km 채 걸리지 않는 거리인데 무려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누리호를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네. 이송 후에는 발사대를 세우는 작업을 한 건데요. 저는 특히 이 장면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실제로 보면서 좀 가장 인상이 남았는데요. 네. 발사대에 도착해서는 이제 누리호를 이제 세우게 되는데 누리호를 기립시킨 후에는 곧바로 발사대와 또 연결하는 작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화면 가장 안쪽에 보이는 이제 노란색 구조물이 있는데 이제 네. 이게 발사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엄빌리칼 타워라고 불리는 구조물입니다. 이 당일에는 이 엄빌리칼 타워랑 누리호를 연결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 취재가 끝나고 만난 연구진은 우리 기술로 해냈다는 생각에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연구진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처음 설계를 해서 제작을 하고 시험을 하고 모든 과정을 진행을 해왔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발사 준비를 완료해서 발사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 발사체 개발의 전 과정을 우리 손으로 다 확보를 하게 되겠다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부장님의 그 인터뷰도 봤는데 어떤 자부심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 발사체뿐 아니라 발사대 기술도 아주 중요한데 지금 이 발사대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죠? 네, 발사대 아까 이제 화면에서 녹색 부분이 이제 핵심 장치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방금 보신 이 발사대가 나로 우주센터에 이번에 새롭게 들어선 제2 발사대입니다. 예. 2013년 당시 나로호를 발사한 제1 발사대가 있긴 하지만 이 나로호보다 누리호가 더 크다 보니까 같은 발사대를 쓸 수가 없어서 새롭게 발사대를 만들어야 했는데요. 네. 발사대와 연결된 이 누리호는 발사대로부터 추진제나 가스류 등을 공급받게 되고요.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이런 과정들이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연구진들은 점검하게 됩니다. 네,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대 성능 검증까지 마치게 되면 이제 정말 마지막 최종 리허설만 남겨놓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실제 발사가 이제 10월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 전에 이제 8월 최종 리허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이번에 진행한 이송과 기립 등을 발사 직전 이 모든 과정, 이거를 비행 모델을 대상으로 마치 실제처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는 1.5톤급 인공위성을 600에서 800km 상공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건데요. 네. 10월 발사 때는 실제 위성을 싣고 발사가 되는 건 아니고 더미 위성이라고 해서 무게만 1.5톤에 해당하는 모형 위성을 싣고 우주로 날아가게 됩니다. 네. 이번에 발사대 성능 검증까지 하게 되면 이제 발사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기술은 사실상 모두 검증을 끝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리호를 발사대까지 이송하고 기립하기 전까지는 이 누리호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 엔진이 잘 연소되는지를 검증하는 게 중요했는데요. 예. 누리호 1단에는 일단 75톤급 엔진 4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이 4개 엔진을 묶는 이른바 클러스터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 기술도 수차례 검증했습니다. 이 묶인 4개 엔진이 마치 엔진 한 개처럼 이 목표로 한 시간 동안 제대로 타오르는지를 실험했고 지난 1월 1단 엔진에 대한 개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실제 발사가 10월이라면 이제 정말 안 남은 건데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가 우주로 갈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우주 개발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주 개발에 있어서 자국의 기술로 만든 발사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예. 네. 위성을 쏘든 우주인을 보내든 발사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정말 우주로 향한 도전에 성공한다면 대한민국 우주 개발의 큰 이정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를 향한 대한민국의 첫 도전 꼭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혜리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선로를 달리는 열차는 자동차처럼 차선 변경이 안 돼 반드시 안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열차에 자율주행 기술이 접목되면 열차 스스로 안전 간격을 유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스마트전기신호본부 정락교 본부장 모시고 열차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동차는 길도 자주 막히고 또 사고도 많이 나지만 열차는 사실 선로도 정해져 있고 제 시간에 맞춰서 운행하니까 이 자율주행 기술이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열차의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열차와 자동차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열차는 자동차에 비해 길고 무거운 중량이 물리적 특성 외에도 레일과 차율이 매끄러운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자동차에 비해 월등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열차의 제동거리가 길 수밖에 없는데요. KTX의 경우에 최대 3km까지 3km에 이릅니다. 그래서 또 자동차는 운행 중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감속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수 있고 회피할 수 있죠. 예. 근데 열차는 1차원적인 구조로 가짐으로 차선 변경과 같은 회피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열차는 반드시 안전한 간격을 확보해야 운행돼야 합니다. 예. 이런 철도의 근본적인 특성으로 인해 선로 전방의 열차 존재 유무를 기반으로 하여 열차의 진행과 감속, 정지 등을 지시하는 철도 신호 시스템이 이제 발전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열차가 직접 자신이 주행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주변의 다른 열차와 공유하고 열차가 스스로 전방의 상황을 인지하여 안전하게 주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열차가 운행되기 위해 지상 인프라 설비에서 열차 위치와 간격 제어 등 안전과 관련된 제어를 수행하고 열차는 지상 인프라 설비 명령에 따라 수동적으로 운행됩니다. 네. 하지만 열차 자율주행 기술은 지상 인프라 설비를 거의 다 없애고 열차 간 초저지연 통신을 통해 직접 인지, 판단, 제어를 수행하여 열차의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처럼 열차가 직접 상황을 인지하고 선행 열차의 안전 간격을 유지하면서 주행하게 되면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 열차의 운전 시간을 약 3%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은 열차가 직접 통신을 통해 선행 열차의 위치, 속도, 가속도 등 주행 정보를 이용하여 더 가까이에서도 안전 간격을 제어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열차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하면 새로운 노선의 추가 건설 없이도 승객 수송력을 30% 증대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네. 열차 자율주행 기술로 수송력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장점은 없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수송력 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존의 철도 노선을 연장하려면 지상에 고가의 어떤 각종 신호 설비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네. 하지만 열차 간 지적 통신으로 제어하는 열차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다면 별도의 어떤 지상 신호 설비 없이 열차만 투입하면 됨으로 따라 경제적이면서 공사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열차가 직접 선로의 상황을 인지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례적인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사람에 의한 어떤 인적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승객 측면에서는 열차의 이용이 편의성이 좋아집니다. 출퇴근 시간과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열차 투입이 가능하므로 예. 탑승까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고요. 반대로 덜 붐비는 시간은 긴 열차 배차 시간을 늘리는 대신 짧은 열차를 더 자주 운행할 수 있어 이용자 체감의 편의성은 크게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도 일부 지하철은 기관사가 없는 무인 열차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기술과 기존 무인 철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예, 현재 무인 운전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은 CBTC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예. CBTC는 현재 운행되고 있는 최신의 기술로 무선 통신을 매개로 하여 열차가 자신 위치 정보를 지상의 제어 설비에 전송하고 지상의 제어 설비를 각 열차의 위치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열차에 어디까지 주행하는지를 계산하여 관련 열차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예. 네. 하지만 이러한 CBTC 기반의 무인운전 방식은 값비싼 고가의 지상 제어 설비들이 중앙 집중적으로 모든 열차를 제어하는 구조이며
선행열차와의 후속열차의 최소 운행 시간 간격을 의미하는 운전시격이 90초대라는 기술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네. 저희가 개발하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은 중앙 집중 방식의 지상 제어 설비들을 없애고 대신 열차가 분산형으로 열차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여 이동 권한을 계산하고 제어함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운전 시격을 60초대로 단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다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자, 5G를 활용한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으로도 우리 기술이 꽤 앞서 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국제 표준 기술을 선도할 만한 수준이라고 하던데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을까요? 예, 열차 제어 시스템은 운행과 관련된 운행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용되는 무선 통신 역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됩니다. 특히 제어 메시지들이 무선 전파를 통해 전송되므로 통신 지연 시간이 짧아야 하고 예. 무선 통신의 신뢰성이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 조건을 만족하는 5G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작년부터 저희 충북 오송 철도 종합 시험선에서 5G 기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시험 열차를 이용하여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도 열차 자율주행 기술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의 5G 통신 기술을 접목하여 기능 검증을 수행한 사례는 저희가 세계 최초입니다. 네. 또한 이런 시험 결과를 기반으로 국제 표준화 단체를 기고문을 제출하여 표준화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면 기술 개발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향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철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자율주행 열차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철도 보안 인증 시스템도 개발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무선을 기반으로 한 열차 자율주행 제어 시스템은 메시지들이 무선 전파로 전송되므로 해킹과 같은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책이 필요합니다. 예. 철도 보안 인증 시스템을 통해 열차 제어 메시지가 위변조되어 전송되더라도 수신 측에서 누가 보냈는지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여 열차 제어 메시지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메시지가 전송되는 중간에 누군가 메시지를 가로채더라도 읽을 수 없도록 암호화 기능과 허가되지 않는 접속을 차단하는 방어벽 기능, 메시지 상태 기반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침입 탐지 기능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였습니다. 네. 특히 철도 운영 환경을 고려하여 열차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영 효율성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 보안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량화된 암호 알고리즘을 채택하여 개발하였고 오송 철도 종합시험선에서 열차 자율주행 시스템에 적용하여 테스트도 수행하였습니다. 네. 이러한 열차 제어 메시지를 네트워크 전체 계층에서 보호하는 철도 보안 시스템은 열차 자율주행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CBC 시스템과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안 시스템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안전에 안전을 기한 철벽 같은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율주행 기능은 열차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열차 자체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철도 산업이 이제 정말 위기를 맞았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 언급한 대로 네.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는 동일하게 자동차나 열차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 조건이나 환경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또 자동차보다 첨단 기술이나 규격이 열차에 먼저 적용된 사례도 많은데요. 단적인 예로 전기 자동차는 최근 많이 보급되었으나 전체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높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철도는 대부분 전철화되어 있어 디젤에서 전기기관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도 이와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서의 자율주행은 지금 2단계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되기까지는 기술적인 발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야 되는 점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철도는 국가, 지자체, 운영기관들이 운영 관리하는 주체이므로 자동차 산업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예. 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의 자율은 운전자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최종 목적 무인운전인 것에 반해서 그렇죠. 철도에서는 자율주행은 지상 제어 설비의 통제를 벗어나서 경제적이고 안전한 철도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철도가 산업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이고
자율주행 기능을 누가 먼저 개발하느냐의 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자동차와 철도의 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율주행 기술은 철도 산업의 새로운 기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래 철도 기술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철도는 그동안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히 운송하는지가 중요한 척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에는 과거에 없던 모빌리티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겨났고 모빌리티 서비스 간에도 연계에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철도도 이러한 모빌리티 통합허브로서 더 빠르고 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시속 1000km 이상의 초고속 교통 시스템으로 전국을 도시 생활권화하는 혁신과 더불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사용자 경험을 더욱 향상하고 미니 트램이나 무가선 트램과 같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다변화하여 접근성 향상도와 더불어 스마트 모빌 시대에 부응하여 더욱 발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네. 자, 철도 기술의 전망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연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연구원 입사 이래 고무차량 경량전철 기술 개발과 미니 트램 기술 개발 등 새로운 철도 대중교통 시스템의 기획에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 전주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열차의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주행중 분리결합, 즉 가산 폐운송을 구현하고 실제 철도 운영 노선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용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예. 테스트베드에서의 구현한 기술이 검증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철도 현장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철도는 신속하고 비용도 저렴한 아주 장점이 많은 운송 플랫폼이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기술이 우리나라가 철도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도기술연구원 정락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외 연구진이 물을 전기로 분해해 수소를 얻어내는 효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경북대, 미 조지아텍 공동연구팀은 정밀한 온도 조절을 통해 금속 산화물 표면에 다양한 나노 입자를 입힌 결과 새로운 수전해 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된 촉매를 수전해 장치에 적용한 결과 기존 촉매보다 효율이 61% 높았고 30시간 동안 장기 구동했을 때도 성능이 유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32년 만에 금성 탐사에 나섭니다. 나사는 태양계 탐사 임무 기획 공모전 수상작으로 금성의 대기 조성을 파악하는 다빈치 플러스와 금성의 지형을 살피는 베리타스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임무는 2028년부터 2030년 사이에 시작이 되며 나사는 각 임무에 한국 돈 약 5,567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신경계 기능을 모방하는 인공신경 섬유를 개발했습니다. 키스트 임정아, 주현수 박사팀은 전극을 꼬아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하나로 통합하도록 만들어 뇌의 신경망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인공신경 섬유 소자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인공신경 섬유를 엮어 만든 인공신경망에 음성 인식을 학습시킨 결과 인식률이 88.9%에 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디스플레이 불량 검사에 쓰이는 장비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노지환 연구팀은 기존의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레이저 가공기용 오토포커스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토포커스는 디스플레이 불량 검사를 위해 레이저를 쏠 때 관찰 대상의 레이저가 정확히 조사되도록 빠르게 초점을 재조절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 완료 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백신 접종 뒤에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